이 지도는 솔로몬 제도 남쪽 과달카날 섬의 북쪽 해안을 나타내는데 미군이 비행장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고 900여 명으로 구성된 일본 육군 이치키 지대가 1942년 8월 18일 밤에 상륙해서 비행장 탈환을 위해 서쪽으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선발대는 곧 이곳 콜리 포인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일본 측 자료에 의한 일본 육군의 작전 방침은 위와 같았는데요. 당시 일본군의 정보는 미군 병력이 이치키 시대가 상대할 만한 정도라고 보았던 모양인데 1만이 넘는 미해병 제1사단의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이건 엄청난 오판이었고 정보의 불확실함을 신속한 공격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치키 시대는 상륙 후 미군의 전력을 상세히 파악할 시간 없이 최대한 전투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하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는데요. 1942년 8월 초 미국 측이 맨 처음 알아낸 것은 어느 부대가 투르크로 파견됐는데 관련 통신의 수신인이 이치키 대좌라는 것, 그리고 구축한 부대가 이치키 지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 측은 이치키 지대가 과달카날의 상륙을 시도한다는 것까지 알아내고 8월 17일 니미츠 제독이 과달카날 주둔군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일본군 상륙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지만 가장 빠른 예상 날짜는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과달카날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가 8월 18일 밤에 이치키 지대를 수송하면서 왕복하는 구축함들의 동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미군은 곧 동쪽으로 정찰대를 출발시킵니다. 다음 날인 8월 20일 핸더슨 필드에 주둔할 항공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8월 2일 진주만에서 출발해 뉴 칼레도니아에 일단 도착했는데요. 태평양을 건널 때 호위 항공모함 롱아일랜드를 이용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와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로 이루어진 이 편대는 조종사들이 비행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가자마자 일본군을 상대해야 될지도 몰라서 도중에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조종사들로 일부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롱아일랜드에서 이함에서 8월 20일 과달카날에 도착합니다. 핸더슨 필드에 도착한 항공기들은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 12대와 와일드캣 전투기 19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송부대가 급히 떠난 지 열흘 만에 핸더슨 필드에 항공기들이 착륙하자 미 해병 1사단 병사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항공기들이 착륙하는 장면을 보고 밴더그리프트 해병 제1사단장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바누아투에서 과달카날까지 수송기들을 이용한 보급작전도 시작되어 항공기들이 매일 약 1.3톤 정도의 보급 물자를 수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섬의 코드명이 캡터스, 즉 선인장이었는데요. 이 이름을 따서 핸더슨 필드에 주둔하는 항공대는 캡터스 에어포스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캡터스 항공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1942년 8월 19일) 정오경 미군 정찰대는 핸더슨 필드로부터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13km 정도 떨어진 콜리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같은 시각 동쪽에서 접근해오는 이치키 지대도 정찰대를 파견했는데요. 미군 정찰대가 먼저 이치키 지대의 정찰대를 발견합니다. 이치키 지대의 정찰대는 장교 5명에 병사 33명이었는데요. 적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듯 아무런 대응 없이 산책하듯이 왔다고 합니다. 미군 정찰대는 완전한 기습에 성공해서 일본군 정찰대 38명 중 장교 전원을 포함해 33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5명만 이치키 지대 본대로 도주합니다. 미군 정찰대는 3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은 자기들이 상대한 일본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먼저 일본 해군 육전대는 이렇게 국화 문양과 닷 모양이 있는 철모를 썼던 반면에 방금 전투를 벌인 일본군은 육군 문양인 별이 있는 철모를 쓰고 있고
군복도 깨끗한 편이어서 일본 육군이 과달카날에 새로 상륙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찰대는 여러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더 큰 부대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장교들이 가지고 있던 서류에는 미군 전선의 약점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서 미군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아직도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군 병력 규모는 왜 몰랐는지도 의문거리입니다. 일본군 33명이 전사한 미군 정찰대와 일본군 정찰대 간의 전투는 8월 19일 정오경에 시작해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이 소식이 이츠키 시대에 전해진 것은 오후 2시 30분경. 이츠키 대좌는 지원 병력을 보내고 부대를 서쪽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다음날 새벽에는 전부대가 콜리 포인트 부근 강을 도하합니다. 미군 정찰대는 전투 당일인 19일 여러 정보를 가지고 귀환하지만 이츠키 시대의 전체 병력 숫자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동쪽에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했고, 해병들을 동쪽으로 보내서 전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일본군 규모를 제대로 모르고 서쪽 혹은 바다에서도 동시에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밴더그리프트 사단장은 기지의 방비를 철저히 하고 공격하는 일본군을 맞아 싸우기로 합니다. 캡터스 항공대가 착륙한 20일 동쪽의 진지 강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츠키 시대는 이제 미군 기지 바로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전투를 치르게 될 이츠키 시대뿐만 아니라 미군을 맞아 싸우는 일본 육군의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먼저 일본 육군 스스로 전투력이 강하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한 미 육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대목이 일본 측 자료에 나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 낙관적 오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일본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육군이 미 지상군을 맞아 제대로 싸워본 경험은 194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필리핀 바탐반도 전투밖에 없었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 미군 1만여 명과 필리핀군 6만여 명이 항복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항복해서 놀랐다는 기록이 있고, 이것이 일본군의 미군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츠키 시대의 지대장인 이츠키 대좌도 예외 없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달카날에 상륙했고, 8월 19일에 정찰대가 거의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도 과달카날의 미 지상군 전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조심하는 것보다는 바로 돌격해서 전투를 끝내버리려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츠키 시대와 미 해병대 간의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확대해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더 서쪽으로 가면 핸더슨 필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오른쪽 부분에는 테나루 강이 있고, 왼쪽 부분에는 엘리게이터 크릭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크릭은 작은 하천이란 뜻인데 실제 강이 아니라 하구 쪽은 개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 병사들은 이곳을 테나루 강과 자주 혼동했는데요. 1942년 8월 21일에 벌어지는 전투는 미국 측에서는 배틀 오브 더 테나루, 즉 테나루 전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테나루 강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아니고 실제 전투는 엘리게이터 크릭, 정식 명칭으로는 일루강 유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엘리게이터 크릭을 원래 명칭인 일루강이라고 불렀고, 8월 21일에 테나루 전투도 일본 측에서는 일루강 도하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 일루강이 과달카날에 주둔하고 핸더슨 필드를 지키고 있던 미 해병 제1사단의 동쪽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츠키 시대는 8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갈 무렵 일루강 동안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일루강 서안 쪽에 미군이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미군이 비행장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까지 와서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이츠키 시대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작전 계획을 보면 룽가 포인트 근처에 있던 과달카날 비행장을 짓던 일본군 서령대가 주둔하던 곳을 공격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일루강에서 한참 서쪽으로 가야 하는 곳임을 생각해 볼 때 미군 방어선이 일루강에 있음을 일본군이 예상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방어선 구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찰대가 일본 상륙부대에 정체를 한 8월 19일 이후에 시작돼 8월 20일에 집중적으로 보강되었으며 미군은 이 방어선에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만들고 기관총도 배치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의 비행장 기습 공격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이때쯤 일루강 동쪽편에도 미군 정찰병들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정황을 느낍니다. 어두운 정글 속에서 금속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일본군 병사들이 바로 지척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 정찰병들은 바로 일루강 서쪽으로 퇴각하고 이어서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츠키 시대가 가장 먼저 공격한 위치는 작전 계획에 따라 해안선 쪽이었습니다. 이츠키 시대는 육군 제7사단 28년대가 주축이 되었고 선발대로 상륙한 병력은 제2대대 중심이었는데요. 제2대대 제1, 2, 3, 4 보병중대 중에서 제2중대가 처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8월 21일 오전 2시경이었고 일본군 중대병력은 각 105명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서 일단 M3 37mm 대전차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인살상용 캐니스터 샷을 넣어서 돌격해오는 일본군에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1960년대까지 사용한 M1917 브라우닝 중기관총도 이용해 모래톱을 건너 돌격해오는 100여 명의 일본군에 무차별 타격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은 일부가 미군 기관총 진지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미군 후방부대에 의해 곧 밀려났고 이중대 거의 대부분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1시간이 채 못 된 일본의 첫 번째 공격이 끝납니다. 이 지역을 수비하던 미군은 에드윈 폴락 중령이 이끌던 해병 제1년대 제2대대 병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여기서 물러날 리는 없었습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2시 30분경 일본군의 제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 장소는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2개 중대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 측 작전 명령에 따르면 그 다음은 1중대와 4중대 공격 차례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번째 공격도 역시 미군의 수비에 걸려 실패해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2차 공격이 끝나고 나서 살아 돌아간 어느 일본군 장교는 잔존 병력을 모아 퇴각할 것을 이츠키 지대장에게 건의했으나 이츠키 대장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제2차 공격이 실패한 이후 일루강 동안에 재집결했습니다. 이후 이츠키 지대는 박격포를 이용해 미군 진지를 포격했고 미군도 후방에서 75mm 포를 이용해 응사했습니다. 일본군의 두 번째 공격에서 해병 1년대 2대대장인 폴락 중령은 최전방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전투 상황을 관찰하고 방어선이 돌파되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예비부대를 투입해서 전선을 안정시켜서 일본군의 2차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츠키 지대가 8월 21일 새벽에 돌격을 감행하고 있을 때 핸더슨 필드와 롱가 포인트 쪽 후방에 있는 미군도 총소리를 듣고 일본군의 공격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정찰대끼리의 작은 교전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총소리가 커졌고 종군 기자의 말에 의하면 수백 개의 화기가 한 번에 발사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전투가 진행되면서 후방의 지휘소에도 장교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서쪽을 지키고 있던 해병 제5연대장 리로이 헌트 대령도 새벽부터 지휘소에 있었고 아직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 총소리로 볼 때 큰 교전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방의 분위기는 심각하진 않아서 전투 상황을 놓고 가볍게 농담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총소리를 듣고 있던 후방의 미군들은 어서 날이 밝아서 핸더슨 필드의 항공기들이 출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교과서적인 야간 반자의 돌격으로 3개 중대를 잃은 이츠키 대장은 새벽이 다가오면서 3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